나는 크리스티나가 상상한 것처럼 민주주의가 발전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011년 1월 12일 총기 사건이 발생한 미국 애리조나 주 남동부의 투산 지역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 대통령의 대중연설 역사상 가장 낯선 광경이 펼쳐졌다. 총기 사건의 희생자 중 한 명인 크리스티나의 이름을 언급하던 오바마 대통령이 갑자기 연설을 멈춰버린 것이다. 사람들이 수렁거리기 시작했다. 뭐가 잘못된 거지? 연단에 놓인 프롬프터에 문제가 생긴 건가? 째깍째깍.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오바마는 말없이 호흡을 가다듬었다. 호흡과 호흡 사이에서 비통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슬픔의 덩어리 같은 것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듯 했다. 오바마의 시선이 허공에 닿았다. 그는 닿을 수 없는 아득히 먼 공간을 쳐다보는 듯 했다. 오바마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 두 눈을 연신 깜빡였다. 복받치는 슬픔을 억누르며 감정을 추스르느라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오바마의 어깨 쪽지가 흔들렸다. 51초의 정적이 흐른 뒤 오바마는 어금니를 굳게 깨물고 다시 연설을 이어나갔다. 그의 음성은 무거웠고 무거웠으므로 공중에서 낮게 깔리며 천천히 추모객의 가슴을 향해 퍼져나갔다. 말 그대로 51초 무언 연설이었다. 사람의 가슴으로 번져와 또렷하게 새겨지는 말은 쉽게 잊히지 않는 법이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역시 미국 국민의 가슴에 박힌 진한 감동을 아로새겼다. 당시 미국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보여준 이례적인 모습과 엄품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뉴욕타임즈에서는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자 두 딸의 아버지로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다. 대통령은 미국 국민과 말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었다. 오바마의 재임 기간 중 가장 극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기사를 실었다. 오바마의 연설이 이렇듯 찬사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바마는 말을 잘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특정한 지점에서 말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 애썼다고 나는 생각한다. 침묵의 가치와 하중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침묵의 가치는 늘 칭송돼 왔다. 종교학자 프리드리히 폰 회겔은 자신의 진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위대한 것 앞에서 침묵해야 한다. 침묵의 내면에서 말을 키워라. 말로만 하는 토론은 왜곡만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했고, 조선시대 문인 화가 김유근은 말하지 않아도 뜻을 전할 수 있으니 침묵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건대 침묵하면 세상에서 화를 면할 수 있음을 알겠다는 글을 남겼다. 한때 유럽을 호령했던 나폴레옹에게 침묵은 일종의 병기였다. 나폴레옹은 고향인 코르시카 지역 사투리가 입에 밴 인물이다. 대중연설에서 장군다운 위엄을 드러내는데 유리할 리 없었다.
단 나폴레옹은 침묵의 힘을 알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병사들 앞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를 때마다 뜸을 들이는 버릇이 있었다고 한다. 연단에 올라서도 곧바로 말을 질러대지 않았다. 10여 초 정도 매의 눈으로 전방을 노려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병사들은 나폴레옹의 위험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다. 목구멍에 차오른 말을 삼키는 순간 나폴레옹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그 침묵을 거쳐 태어난 정제된 언어 덕분에 나폴레옹은 자신의 카리스마와 존재감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침묵이라는 비언어 대화의 힘은 세다. 침묵은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함축하고 있으며 종종 사람들에게 100마디 말보다 더 무겁고 깊게 받아들여진다. 침묵은 말 실수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말은 생각과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대화라는 식탁 위에 올려놓다 보면 꼭 사단이 일어난다. 말이 많으면 화를 면치 못한다. 근심이 많아진다. 반대로 과언무한이라는 말처럼 상대에게 상처가 될 말을 줄이면 근심도 줄어든다. 서양 경고 중에도 웅변은 은,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선인들의 생각은 동서양이 그리 다르지 않았던 모양이다. 오바마의 연설 장면을 좀 더 들여다보자. 오바마가 51초 정도 아무 말 없이 청중을 응시하는 순간 그는 그저 맑은 울음을 참아가며 감정을 추스르는 행위만 한 것일까? 글쎄, 오바마는 분명 침묵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무언의 대화를 시도한 게 아닐까 싶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 도중 입술을 다문 채 희생자 가족의 아픔을 자신도 처절하게 느끼고 있음을 표정과 눈빛으로 표현했다. 그의 감정의 밑바닥에 잠복해 있던 진심은 가슴을 열고 걸어나와 침묵이라는 샛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돌고 돌아 추목에게 마음이라는 도착지에 가닿았다. 휴가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바캉스는 텅 비어있다는 뜻의 라틴어 바카티오에서 유래됐다. 바캉스는 무작정 노는 게 아니라 비워내는 일이며 진정한 쉼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쉼이 필요한 것은 말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에게 그럴싸한 말을 쉴 새 없이 쏟아내는 게 대수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때에 말을 거두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 숙성되지 못한 말은 오히려 침묵만 못하다.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은 대개 말이 아닌 침묵 속에 자리하고 있다. 2012년 9월 11일 오전 미국 MBC TV 엘렌 드제너러스 쇼에 가수 싸이가 등장했다. 싸이는 함께 출연한 유명 팝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프로그램 진행자 엘렌 드제너러스에게 강남 스타일에 맞춰 말춤 추는 법을 가르쳐 줬다.
춤 동작을 따라하던 엘렌이 대뜸 브리트니의 굽 높은 신발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런데요, 하이힐을 신고 이 춤을 따라해도 괜찮은가요? 방청객의 시선이 싸이에게 집중됐다. 싸이가 어깨를 으쓱 들어 올리며 답했다. 그럼요. 이 춤을 출 때는 의상은 고급스럽게 입어야 하고 춤은 산티나게 춰야 해요. 간결함과 재치라는 터널을 통과한 싸이의 언어가 입술을 비집고 나오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졌다. 그렇지. 좋아, 좋아.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싸이는 무대와 객석을 오가며 녹화장을 누볐다. 방청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며 강남 스타일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싸이의 춤과 말이 시청자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날 방송은 미국 전역의 가수 싸이의 스타성과 존재감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싸이의 어법을 관통하는 두 가지 중요한 코드가 있다. 보편성과 차별성이다. 싸이가 내뱉는 이야기의 재료나 말할 거리가 죄다 기발한 것은 아니다. 싸이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익숙한 표현으로 대화의 물꼬를 튼다. 그런 다음 비교적 창의적인 말거리로 양념을 친다. 싸이가 구사한 문장을 단문으로 분리하면 의상은 고급스럽게라는 문장과 춤은 산티나게라는 문장으로 쪼갤 수 있다. 앞뒤 문장을 따로 놓고 보면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듯하다. 다만 평범함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두 문장을 합해 놓으면 시쳇말로 기가 막히다. 의상은 고급스럽게 입고 춤은 산티나게 추어라. 절묘한 대구가 완성된다. 예상하지 못한 표현에 앗 하고 무릎을 칠 수밖에 없다. 싸이의 말 속에는 의외성이 잔뜩 드리워져 있다. 언어의 의외성은 대화에서 무료함을 밀쳐낸다. 의외성은 곧 차별이며 차별성은 듣는 사람의 주목도를 끌어올린다. 싸이의 말씨에도 주목할 만하다. 평소 방송을 통해 본 싸이는 겉으로 풍기는 모습과 달리 말이 많은 연예인이 아니다. 다른 이들에 비해 말의 총량이 적다. 말의 재치와 나름의 깊이가 있는 데다 언어의 총량이 적으므로 얼력 또한 세다. 싸이는 말 속도도 빠르지 않다. 기자회견에서 그의 모습을 보면 말을 뱉어내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을 알 수 있다. 모음과 자음을 천천히 곱씹어서 입 밖으로 꺼내놓는 느낌이다. 또한 그는 말을 장황하게 열거하지 않는다. 복문보다 단문으로 자기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한마디로 단단익선어법이라고 할 만하다. 싸이의 짧고 간결한 말씨는 좌중의 의표를 칼처럼 찌른다. 얼력이 크고 섬세한 말 앞에서 대중의 감성은 곧잘 베어진다. 반면 어떤 이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싸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마이크만 잡으면 프로 정신을 발휘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설명하려 든다. 말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길을 잃는다.
대화의 바깥쪽에서 겉돌며 어정거린다. 무조건 많이 길게 말해야 유리할 거라고 믿는다. 다다 익선어투라고 부를만 하다. 그러나 가벼운 낄낄거림과 번잡한 주절거림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때가 많다. 인간의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다. 일부 언어학자는 성인의 최대 집중력이 18분이라고 주장한다. 18분 넘게 일방적으로 대화가 전개되면 아무리 좋은 얘기일지라도 참을성 있게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마크 트웨인이 설교가 20분을 넘으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얼핏 맞는 얘기 같지만 자세히 보면 쓸모없는 말만 늘어놓는 태도와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럴싸하지만 언어의 분량에 비해 건질 것이 없다는 얘기다. 알맹이가 없고 의미의 뼈대가 문드러져 있는 문장은 둔탁하기 짝이 없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으며 상대가 지루하게 느끼거나 모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말의 밀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듣는 이의 귀에 닿는 순간 힘없이 바스라진다. 마음에 꽂히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날리는 운명을 맞는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의 진심과 속마음은 간결한 표현에 묻어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생각과 느낌을 말 속에 짜임새 있게 담아서 전달할 수만 있다면 굳이 말의 분량과 길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얼마 전 나는 명료한 언어의 필요성을 수제 햄버거 가게에서 절감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주문을 하는데 아르바이트생 앞에서 혀를 펄럭이며 까다로운 조건을 늘어놓았다. 굽는 정도에 따라 햄버거 패티 맛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너무 바싹 굽게 되면 육즙이 사라지더군요. 그렇다고 대충 익히진 마세요. 오래 굽지 않으면 씹을 때 물컹거리는 법이니까요. 참, 그리고 남자는 뒷사람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다. 그의 표현은 좋게 말하면 아득했고 나쁘게 말하면 아둔했다. 그의 언사는 장황하고 거칠었다.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에서 먼지를 날리며 거칠게 내달리는 정체 모를 짐승을 연상케 했다. 주문을 받던 아르바이트생의 표정이 허물어졌다. 겹겹이 줄을 서고 있던 고객 중 누군가가 짜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좀 빨리 주문합시다. 남자가 주문을 끝내자 직원이 나를 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이 손님도 까다롭게 굴면 어쩌지? 하는 얼굴이었다. 손님은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따로 원하는 게 있나요? 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단단 익선의 말씨로 대답했다. 네, 전 미디엄으로 부탁해요.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 행복을 찾아서는 의료기기 판매상인 크리스 가드너가 파산을 당하면서 시작한다. 하루아침에 자동차를 압류당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난 그는 영혼마저 잃어버린 듯한 표정으로 빈집을 바라본다. 지갑을 열어 남아있는 돈을 세어보니 21달러 33센트뿐.
그러나 그는 내일에 대한 희망만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노숙자일 뿐이지 희망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러던 중 크리스 가드너는 우연한 기회에 투자회사의 인턴 면접에 응시하게 된다. 드디어 면접일.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그를 바라보는 면접관의 얼굴에 황당하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아뿔싸. 노숙자 보호소를 전전한 탓에 제대로 옷을 차려입지 못한 크리스 가드너가 티셔츠 차림으로 면접장에 들어선 것이다. 이봐,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세. 네, 말씀하십시오. 자네가 만약 면접관이라면 와이셔츠도 입지 않은 채 속옷 차림으로 면접장에 나타난 응시자에게 뭐라고 할 텐가? 그야 혹시라도 그 사람을 채용한다면 나중에 회사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어떻게 말을 하느냐고요? 간단합니다. 그 녀석이 와이셔츠는 입지 않았지만 속옷만큼은 멋진 걸 걸치고 왔어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가드너의 마음속에서 꿈틀대다가 입술을 뚫고 뛰쳐나온 긍정의 언어는 면접관의 귀와 마음을 운동장 삼아 쏜살같이 내달렸다.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었던 그가 말 한마디로 취업에 성공한 것이다. 그는 아들과 함께 노숙자 보호소와 공중화장실을 전전하며 주식 중개인이 되기 위한 꿈을 키워나간다. 그리고 훗날 자신의 이름을 딴 크리스 가드너 홀딩스 인터내셔널의 최고 경영자가 된다. 살다 보면 크리스 가드너의 사례처럼 긍정적인 말 한마디에 절로 미소를 짓게 되는 순간이 있다. 말에는 분명 모종의 기운이 담긴다. 그 기운은 말 속의 씨앗의 형태로 숨어 있다가 훗날 무럭무럭 자라 나름의 결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말은 오묘하다. 말은 자석과 같다. 말 속에 어떤 기운을 담느냐에 따라 그 말에 온갖 것이 달라붙는다. 스스로 토해낸 말이 미치는 자장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말이 무조건 현실이 될 리 만무하지만 말이 현실과 공명하는 경우는 빈번하다. 말에 두려움이 담겨 있으면 불현듯 공포가 엄습하고 재미가 있으면 눈길을 끌어당긴다. 어디 그뿐이랴? 꿈이 가득하면 종종 가능성이 뒤따라오고 말 한마디에 사랑이 녹아있으면 언젠가 사람이 다가온다. 인간의 입술은 그가 마지막으로 발음한 단어의 형태를 보존한다는 말이 있다. 내 입술에 내 말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무섭고 서늘한 얘기다. 말의 생성과 소멸의 본질이 그러한지 모른다. 폐에서 올라온 공기는 목구멍과 혀끝을 따라 걷다가 입술이 오므라들고 닫히는 사이를 틈타 밖으로 새어나온다. 내가 빨아들인 공기와 내 안에서 생긴 묘한 파동과 공명이 내 음성으로 태어나는 셈이다. 종종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 말과 글과 숨결이 지나간 흔적을, 그리고 솔직함과 무례함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사는 건 아닌지를, 말이라는 악기를 아름답게 연주하지 않고 오로지 뾰족한 무기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를,